네, 화요일에는 수아진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듣다가 네, 왔어요. 시일야 방송 대국을 하셨어요. 우리 한상진 기자님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한 2주 됐는데 벌써 네. 그 윤석열 씨 저희 재판의 증인으로 두 번째 나와서 친해졌어요? 아니 뭐 그럴 리는 없고 그럴 일 없어요? 그럴 리는 없고 네. 그의 눈빛은 그냥 어떤 뭐 변화가 있습니까? 시컷 떠들라 갔어요 그냥. 또 떠들어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계속- 데서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제가 이번에 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씨의 그 태도를 보면서 내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게 전혀 뭐 이 사람들은 반성할 기미도 없고 반성할 리가 없다. 윤석열 씨의 그 여유만만과 그 정말 여유만만?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제가 TV에서 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안 끝났네. 윤석열 정권이 진행 중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이게 제가 탁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잡아놨다고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사실은 이제 재재판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냥 10초만 말씀드려요. 제가 재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윤석열 씨의 이 현란한 이게 개인기를 몇 시간 보고 그리고 나왔는데 참 너무 허탈한 마음에 그렇게 나와서 이제 뉴스 그 포털을 검색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뉴스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에요. 제가 보는데 좀 생경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도 좀 나고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도 저렇게 돌아다니는 내란범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자, 광고부터 하라고 우리 제작진께서 중요하죠. 광고 까먹으면 안 된다. 이 저희 생사여탈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광고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시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무려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광고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여름철 트러블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세럼입니다. 지난번에 뿌렸잖아요. 네. 이번엔 세럼이야. 한상진 달라졌네. 이번엔 세럼이야. 재판 때문에 못 세럼을 좀 나오시는 발라. 동안 일단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상품이. 일단 예. 감사합니다. 자, 글루타셀 56 클리어 세럼은 가려움 스프레이로 유명한 글루타셀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입니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산뜻한 제형으로 평균 47%의 피지량 감소 효과와 트러블 진정을 위한 세럼입니다. 글루타셀 세럼은 특허받은 주성분을 모공보다 작은 56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빠르게 모공 속으로 흡수시켜주고요. 모공 속에 있는 피지선에서 피지를 조절해서 감소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와, 신기하다. 덕분에 여름에 사용하시기 좋은 산뜻한 사용감은 물론이고요. 트러블 진정 효과와 함께 과다한 건조감 없이 피지를 감소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여름이 되면 왜 가만히 있어도 끈적거리는 기분에 뭐 바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는 토너나 스킨 대용으로 매일 아침 저녁 세안하신 직후에 맨 얼굴에 제일 먼저 글루타셀 세럼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순한 화장품 성분으로 믿고 쓰는 글루타셀 세럼이
신제품 런칭 기념 이벤트 중이거든요. 지금 검색창에 글루타셀 세럼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발라보니까. 아니 이게 되게 촉촉한데. 이제 뿌리지 말고 발라. 아니 사실 뿌리는 거 좋아하는데. 뿌리는 게 좋았어요? 저는 뿌리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야. 신식으로 바꿔주세요. 세럼으로. 아니 이게 바꿔주세요. 신식인 거예요? 예, 아니에요. 하여튼 신제품이에요. 네. 네. 신제품. 이게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 아침에 네. 화장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스포이드형이라서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고. 요새 비도 많이 오고 어. 끈적끈적하고 너무 네. 습해서 그럴 때는 요 세럼을 여러분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10시 23분 지나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연설회 들으셨습니까? 저희 전문은 보지 못하고 네. 쇼츠 위주로 네. 좀 봤어요. 저도 저는 어제 이제 쭉 전체를 봤는데 음. 일단 너무 뭐라 해야 돼 공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공감? 관전자 입장에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제가 현장에 있던 풀 기자였다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누가 연설을 하면 또 공감이 되는 대목이 있으면 최소한 박수, 그 다음에 응원, 잘했어, 뭐 이런 거 일점에 이제 자기들 동지들 아니겠어요? 뭐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올라온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 뭐 긴장해서 뭐 잘 안 보여서 뭐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럴 때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고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썰렁해요. 박수 일절 없음. 냉랭함. 120분간에 정말 저는 좀 너무나 썰렁하고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그 연설회 때는 청중은 없지만 후보들끼리 서로 악수도 좀 하고 응원도 좀 하고 박수도 좀 보내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살벌하다. 민주당 아니 전당대회. 이게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뭔가 귀에 딱딱 꽂히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 네. 저는 그 느낌 받았어요. 예, 저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저는 정치에 뭐 크게 관심은 없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종 성공했을 때는 그게 축제가 됐을 때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대국민 축제처럼 네, 그렇죠. 정치인들이 네. 예를 들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떠올랐었던 그 장면. 아유,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게 됐었던 그 저기 당내 경선 뭐 당내 선거 네. 이런 선거는 공통점이 좀 감동적이고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뭐 저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하여튼 뭐 그 후보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 이게 지금 그냥 타당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좀 받아요. 그런데 예. 꼭 이럴 필요가 있나? 예. 아니 그리고 언어가 너무 거칠어요. 거칠고 살벌해요. 뭐 이를테면은 무슨 이게 조폭들이나 쓰는 뭐 집단 폭행, 네. 뭐단 집단 폭행, 네. 3대 1로 집단 폭행 당하고 있다. 막 얻어맞고 있으면 아프다. 그러니 당원들이 나를 지켜달라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뭐 참수 뭐 이런 단어도 예, 있었고. 있었고 예. 저는 왜 이렇게 살벌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을 해라. 그런데 지금 경쟁이 아니라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이게 너무 일찍 시작됐고요. 예. 그래서 과잉이 되다 못해서 이제 지금 초반 레이스잖아요. 첫 번째 연설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갈등 구조로 너무 일찍부터 들어가 버렸고 이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 당 후보끼리 이렇게 지나친 갈등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대선에서 이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 그것이 불씨가 돼서 오히려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온다. 근데 지금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너무 이제 갈등으로 더 심화돼서 가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그동안 너무 말이 과잉했어요. 서로 간에. 예전에는 진짜 후보들 말 한 번 들으려면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통해서 오히려 너무 과잉돼서 그게 해석론을 낳고 이게 지지자들 사이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적인 것과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그게 누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판이 짜여졌던 것 네. 이게 두 축이 막 굴러가면서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봉합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저는 어제 잠깐 그 보면서 제가 풀을 못 받고 네. 보면서 보면 사실은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누구에게 서운해하고 누구에게 감정이 상했는지 알고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감정이 상해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다 아는데 그걸 대놓고는 말을 안 하니까 자꾸만 말만 거칠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각자가 보면 이렇게 다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세력들도 당내에 네. 있고 이 미안해 시리즈 한번 하고서 전당대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니, 왜냐면 미안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 그 분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들이 틀린 말도 없잖아요. 또 서운해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사실은 누군가는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고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정치에 관심 없는 저도 알고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그거 본인들도 잘 알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 이랬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좀 미안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거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생산적인 논의로 전당대회를 끌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미안해 한 번씩. 네. 미안해 한 번씩 해라.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진 기자의 제안을 받아서 미안해 거친 말해서 미안해 안 그럴게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 시작하는 그 연설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오늘 2분 뉴스에 유시민 작가 출연하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알릴레오 이후에 지금 잘 오늘 유시민 작가가 2분 뉴스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는데 저녁에는 또 MBC 라디오 뉴스사이킥에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만 2차례 이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거죠. 아닌가요? 미안해 이런 말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네.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평가를 했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상진 기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님 말씀 저는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사람이라서 공감이 다 되고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 작가님 말씀이 나온 뒤에 바로 뭐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컨텐츠, 뭐 심지어는 눈빛이 뭐 어쨌니 저쨌니 해가면서 공격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뭐 메시지는 온데간도 없고 이제 작가 자신은 이제 뭐 과거 발언까지 이제 막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 그 매불쇼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딱 3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걱정, 그리고 저는 3번째 제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곡점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실패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후에 등장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는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거의 대부분의 그 경험들을 최전선에서 하셨던 분이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20몇 분 동안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저는 계속 잔상으로 남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다 틀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전 되게 슬프게 좀 느껴졌어요. 이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또 우리가 또 힘든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아시는 거고 저는 그 경험을 100%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과 슬픔이 저렇게 말로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저는 이렇게 뭐 공격과 하시는 분들 다 좋은데 뭐 의견이 다를 수야 있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본인이 하는 말대로 안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시민 작가도 이제 촉이 떨어졌네. 저 사람도 이제 그 감이 떨어졌네. 이제는 유시민 작가 말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왔으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유심 작가가 하시는 말씀에 단 한마디도 제가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저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걸 새삼 어떤 측면에서 깨달았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검찰 개혁, 검찰개혁뿐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뭐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 예. 그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당내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분란의 상당 부분을 뭐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좀 자초한 측면이 좀 있죠. 특히나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한두 달 뚝딱뚝딱 해가지고 검찰개혁 아니라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있었던 장유기 사건 그리고 장유기 사건 이전에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저게 너무나 갑자기 폭력적인 형태로 파괴적인 형태로 나왔을 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정성 장관 같은 분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저는 이제 믿지 못하겠어요. 저분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 첫 번째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검찰개혁을 그 바라고 지지해왔었던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진짜 피 흘리고 진짜 땀 흘렸었던 분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다 물거품 만드는 얘기예요. 만약에 검사 한두 명이 잘못하고 뭐 정치검찰 몇 명의 문제였다고 하면 검사징계법 정도 손보고 끝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은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또 최근에 장유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뭐 장애인, 여성 무슨 뭐 그 노인 뭐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막 사건에 대해서 막 그럼 보안 사건 유지해야 된다. 그게 민생이고 뭐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세상에 인권 문제가 아니고 민생 문제가 아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었던 성남 FC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민생 사건 아닙니까? 저 사건에서 파생됐었던 사건으로 저는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사건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네. 세상에 민생 사건, 인권 사건이 아닌 사건이 없어요. 저런 얘기는 본인이 만약에 저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저분은 검찰개혁 이런 거 추진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좀 막 나간 것 같고 만약에 저 정도의 인식이라면 본인이 자리 내려놓는 게 좀 맞다고 맞다. 봐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계속 시간이 그러니까 저분이 올 초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말이 저분 입에서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거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정리했었어야 됩니다. 저건 부적절한 말이다. 혹은 인사조치 등을 통해서 뭔가 정리해줬어야 되는데 놔두니까 네. 저게 이제 대통령의 의사구나라고 다들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사실상 벌어진 문제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뭐 제가 그분의 뭐 생각을 따라갈 수준은 전혀 안 되지만 아마도 제가 저분의 생각에 손톱만큼이라도 같은 공감대가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유시민 작가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슬펐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를 재판정 안에서 법정 안에서 직접 봤을 때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손톱만큼이라도 사과할 뜻도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 판이 뒤집어지면 나는 나가서 다시 한번 또 뭐라 해야 되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요. 우리가 뭐 저기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린 지난 지방선거 때 박근혜 이명박 씨가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네. 봤죠. 물론 이제 윤석열 씨하고 범죄 죄질 자체로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일삼은 대가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17년, 22년씩 형사처벌을 받는 처지가 됐던 분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고개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또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꼴이. 이런 것들을 누구 하나 좀 제대로 좀 제어가 안 되고 심지어는 국회에 100명 넘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는 정당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니, 저는 기자님이 음. 법정에서 느꼈을 공포 또는 이 죄어오는 것 같은 불안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무 당당하고 위세등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내란의 12.3 내란의 실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특검도 계속하고 있고 언론들도 활약을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내란의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권력 기관에 우리 뭐 국정원에 검찰에 법원에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냥 본인 개인의 수첩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획에 누구누구가 관여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북한을 이 자극을 해서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는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눈으로 봤던 것,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방송국 단수단전하려고 했던 것 외에 말입니다. 뒤에 이만큼 윤석열이라는 그 내란범이 준비했던 것들에 관여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실제 기획했던 게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지금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단죄가 얼마나 되고 있나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아마 본인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모르겠지?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러다가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예? 내란 세력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암약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순간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일각에서는 아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시대의 국민주권 정부에 무슨 그런 허망한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기 계신 두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한다. 법정에 갔더니 윤석열의 태도가 이렇더라. 이제 네, 이런 사실은 겁니다. 뭐 저는 뭐 그 법정 얘기를 잠깐 좀만 더 해드리면 네. 저는 저희가 지금 따지는 거는 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가 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에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로 일을 할 때 본인이 했었던 수사에서 특정인을 봐주기 했었던 수사 의혹이 지난 20대 대선 때도 불거졌고 예. 뭐 제가 쓴 기사도 그런 거였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많이 알죠. 저도 이제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거짓이고 이제 뭐 그걸 제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과 누가 봐도 본인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 하는 1분도 못 가서 뒤집어질 그런 거짓말을 법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요. 윤석열 씨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이건 제대로 수사 안 했어 그러면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수사 대상이 뭐였어 그러면 본인이 근거를 대요. 이런 것들만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증거를 저희가 제시하면 뭐 그럼 또 몰랐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거의 그런 재창형 수준이구나.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게 워딩. 그러니까 예. 검사들이 쓰는 워딩 뭐 드러나면 빠져나가고 드러나면 빠져나가고 이제 이 숨바꼭질을 몇 바퀴 하다 보면 전직 특수부 검사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입만 열면 예. 거짓말. 이런 식의 그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뺑뺑이를 몇 바퀴 돌면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했겠지 이러고 이제 나오면 그때는 질문하기가 참 애매해져요. 제가 그런 모습을 법정에서 보면서 저 사람의 저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뭘까? 아마도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정권 뒤집어지고 그럼 내가 다시 사면복권 되면 나 다시 이명박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제 뭐 저기 국민들 앞에 딱 등장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뻣뻣하긴 또 돌아다니고 자기들 새 모아서 이럴 게 막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법정에 앉아 있는 내내 정말 숨이 저는 턱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앉아 있기가 괴로울 정도로. 일종의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이 일말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럼 그걸 기화로 해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서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다. 보안 수사 요구권이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가려던 기차는 목적지로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 계속 말씀 이어가시는 것도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에 모두의 이제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그 바라는 바는 정권 재창출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법정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음 정권 검찰 정권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이제 본인이 소속됐었던 당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나는 금방 사면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잠깐의 옥고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고 네. 그리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다시 창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 이 민생 과제들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 과제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불법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무회의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보안수 사건 라운드가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좀 다른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내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가지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오후까지 이제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 2차 종합특검은 연장을 하게 되는데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 수사 성과가 뭐야? 이제 이런 비판. 김태효 구속한 정도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고 그래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미진한 내란의 기획자부터 시작해서 밝혀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한 달 가지고 될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습니다. 두 분은 네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한상진 기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뭐 전문가는 아니고 특검 평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2차 특검이 출범할 때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냥 남아 있는 사건 지금 경찰에 꾸려져 있는 특수본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넘겨서 상시적으로 수사하면 되지. 네네 자녀 사건 수사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 3개나 되는 특검을 굴리면서 어쨌든 임기 초반을 다 잡아먹어서 검찰 개혁 같은 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두 번째는 3개나 되는 특검에서 그래도 나름 저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로는 이 초반에 이제 1차 특검 3개 특검의 성과로 저는 뭐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됐구나. 다만 이게 이제 좀 묻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드러나 있는 의혹들을 이거는 상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네. 사실은 종합특검에서 성과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그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태효 같은 사람들을 구속시킨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의혹과 궁금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일을 한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유병호 감사위원도 뭐 구속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예. 오늘 아침인가요? 하여튼 뭐 눈 뜨자마자 네. 그거 보고서 제가 너무 만감이 교차하던데 예. 기쁘다고 하면 안 되고 만감이 교차하던데 어쨌든 이런 성과도 있죠. 그래서 저는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수사가 특검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만연되는 것도 사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은 뭐 지금 기왕에 출범한 2차 특검이니까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건 전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2차 특검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2차 특검이 성과가 없다라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나름 열심히 했고 저기 성과가 있었다. 사실은 이제 검사들의 수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이 구속이 된다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열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있었죠. 역시나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 여기도 검사 출신인데 여기도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음. 검사의 벽은 너무나 높구나. 그러니까 그 영장 기각 두 건에서 보다시피 예. 지금 2차 특검이 계속해서 맞닥뜨렸던 어려움이랄까요? 그 부분이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법원에서 이번 그 두 건도 이시원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네.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주된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가 아직까지 소명된 게 부족하다. 네. 입니다. 근데 이제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내란 주요 업무 종사를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석방을 하고 법원에 대해서 지휘하고 이러한 문서들을 윤석열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고 예.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최혜병 사건. 예, 최혜병 사건에서의 수사정보노설. 공문서를 예. 조작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게 법원에서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다 기각을 해서 사실 2차 특검이 하는 영장마다 좀 발부율이 기존의 3대 특검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지금 연장을 또 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결들이 있어요. 근데 법원이 요렇게 영장 기각하는 건 약간 조금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다 영장 기각자들이 권력의 굉장히 핵심에 있거나 권력층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즉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굉장히 좀 판이하게 다른 범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범죄 소명을 마치 유죄 정도 나중에 이 사람이 실형을 받을 정도면 원래 구속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 정도면 사실은 내란을 어떻게 밝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정도면은 권력형 비리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필리버스터 되고 있는 2차 특검 개정안의 경우는 원래는 7월 24일 날 종료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한 달 가량 연장을 해서 다음 달 23일까지 해서 기간 연장하고 네. 그 인원도 지금 130명인데 150명으로 확대하고 늘리고. 그러니까 기간 늘리고 인원 늘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는 것이 김건희 특검, 12.3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3개의 특검을 다 뭉친 데다가 기존의 특검들은 사실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부터 수사를 하니까 뭐 흔한 말로 이게 물반 고기반이었던 거예요. 잡으면 예,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물반 고기반인 거예요. 근데 예. 지금 고기 다 잡았단 말이에요. 예. 파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특검 측에서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기록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기존의 3대 특검들이 한 거를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했고 그리고 강제 수사에 지금 돌입하고 하는 중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특검을요? 예? 특검을? 필요하면 특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검 체제를 상시적으로 돌리는 거는 너무 그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상설 특검 뭐 그래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검찰에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수청으로 넘어가서 상시적으로 경찰과 협업해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이상하게 검사들의 범죄에만 맞닥뜨리면 이 벽을 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 엄청난 타이거파 위세 등등했던 유병호 전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행했던 태도들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속은 돼요. 근데 검사는 안 돼요. 그러네요. 검사라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숱한 의혹이 있지만 검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뭔가 제도 혁신이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역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구나. 그들은 준사법기관에 일하는 뭔가 다른 특수한 사회적 특수계급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심우정 총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차 특검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의뢰를 했을 텐데 검사라서 벽을 못 넘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특검이 출발할 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딱 2개만 해라.
내란 과정에서의 검찰의 역할 네. 이거 파는 게 주력하고 하나는 양평고속도로 요 두 개만 딱 했으면 좋겠다. 2차 특검이 네. 뭐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잡다하게 손대지 말고 딱 두 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특검은 남겠다.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뭐 그 2차 특검에 보내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사건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렇게 가르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예. 있죠. 예. 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체포방해 혐의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피의자 입건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 김기현 의원, 뭐 이런 윤상현, 권영진 이 4명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경원, 김기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방해해, 저거 막아, 총을 쏴서라도 막아 이렇게 네. 했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벌써 유죄 받았잖아요. 예, 징역형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막 12월에 막 1월에 이렇게 정말 추운데 그 사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막 들고서 막 몸으로 막고 못 들어가게 막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때 저도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뭘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경찰이 가서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했고 체포하겠다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형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시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공수처에서든 이렇게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공권력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출석 안 하겠다. 이게 허용된다는 게 저는 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내란이 끝났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사실 내란 선동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유를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뭐 첨예하게 그 내란의 복판이었고 국민들이 이거 계속 방해하는 것은 체포방해 혐의도 있지만 내란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그게 아니라면 왜 거기 나가서 그 추운 데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종종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저는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저 정당은 전 정상적인 정치 입당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기 때문에 뭐 국회 의석을 100석을 넘게 갖고 있던 200석을 갖고 있던 그것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지금 해치는 지금 존재의 가치를 지금 해치고 있는 그런 저는 정치 입단도 아닌 정치 이익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좀 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마 그때 체포방해를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면서도 했었던 말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아직 뭐 내란의 법적 판단 받지 않았다, 뭐 공수처 수사권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따라야죠 본인들이. 이 최고 보수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좋은 비디오 보여주고 좋은 강의 보여준다고 이 사람들이 개가천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 사람들한테 맞는 정치적 활동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나는 출석하지 않겠어, 나는 국회의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매우 답답한 상황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았던 선고 형량을 비교해 볼 때 오세훈 시장도 피해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유죄 판결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혐의가 그거죠. 명태균 씨한테 2021년 그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받고서 돈 주세요 하니까 이제 대납시켰다. 그렇습니다. 3,300만 원. 이게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유죄 가능성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공범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그거죠. 예,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100만 원 넘게 받을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법원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현직 서울시장에 대해서 용기 있게 선고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눈치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네. 원래는 안 되죠. 근데 눈치를 본다는 건가요? 예, 많이 보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고. 그렇죠. 아, 이재명 전 대표도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봤습니까? 다 기소해 버리던데. 정말 되게 뼈아픈 얘기네요. 참 예. 근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음. 사실은 이게 그 김건희 윤석열 씨와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지금 사건들이 좀 동일한 범죄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네. 명이 지금. 근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 2심이 무죄가 났고 내일 모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서 지금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네. 지금 이건데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사건과 비교해 보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은 훨씬 더 클리어하고 깨끗해요. 간단해. 판단이 쉬워요. 네. 일단 돈이 오갔고요. 오가서 3,300. 예, 그리고 말을 들었다는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요. 예.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예. 사실 저는 그걸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그리고 3,300. 예. 전 이 두 개로 전 끝났다고 딱 떨어진다. 봐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판결이 매우 심플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 100만 원 이하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이상해요. 지금 네. 모양이. 근데 댓글창에 혹시 예. 99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검사 그러니까 99만 원 세트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 사건의 내용이나 쟁점을 아시는 분들은 뭐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유죄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내기가 더 힘든 사건이에요. 더 힘들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고 간 금액이기 그리고 이거는 때문에. 뭐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예. 그리고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100만 원 이하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판사가 아마 그 자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은 거의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뻔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도 당선되잖아요. 추경호처럼. 그러니까 저는 네. 대구에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 후보가 대구에서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추경호 시장이 지금 가자마자 한 일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박근혜 대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대구의 그 홍준표 그 전 시장 그 흔적 지우기, 그러니까 컬러풀 대구라고 바꿨던 네. 그 캐치프레이즈를 전부 다 바꾸느라고 다시 또 그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적 상식이 통용되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더라. 예외의 변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지금 뭐 구속되어 있긴 한데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한마디 SNS에 했잖아요.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본인도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 이게 과연 글을 남겼습니다. 예언이 될지 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씨 경우에도 24일 날 대법원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일을 좀 옮겨주시오라고 특검에서 요구했더니 딱 네. 8일을 옮긴 겁니다. 그래도 한 넉넉하게 한 달 정도를 했으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 이렇게 일주일 정도 말미를 두고 한 것은 어떤 대법원이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결론을 바꿀 리는 없는 거죠. 만약에 결론을 본인이 뭔가 대법원에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이게 절차가 굉장히 뭐 보고서하고 어쩌고 주심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결론은 이제 뭐 바꾸고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예. 뭐 디테일 정도 조정을 한다 정도 의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정말 일반 사건도 그렇고 힘들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예, 김건희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이 사건 관련돼서는 취임식에 오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냥 제 의견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 사건으로 유죄가 나오는 1심 결과를 보고 이인관 재판장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죄가 나온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이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김건희, 윤석열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떠나서 네. 법리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판결문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윤석열, 명태균 씨 그 유죄 판결을 읽어봤는데 또 수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법률 감수성이 좀 낮았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 정치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근본 전제로 판결문을 썼다라는 게 제가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 내용이 수긍이 좀 됐고, 이게 만약에 그 유죄로 확정이 되는,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는 판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정치 활동은 훨씬 더 힘들고, 반면에 국민들은 훨씬 더 깨끗해진 정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그래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전 이번에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오늘 아침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일찍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나온 소식은 지금 경찰관들 그 단순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국수본이 지시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제도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의 범죄로 장윤기 사건이 이제 계속 가는 것 같고, 반면 최용중 사건은 너무 보도량이 적다. 이거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서영교 위원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 기자들이 세게 취재해야 되는 사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구속도 안 됐어요. 체포도 안 됐고. 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언론 보도량도 너무 적다. 이제 저희 같은 대한 언론 매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중앙 언론들이 좀 받아줘야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데, MBC에서 세게 쓰긴 했지만 그밖에 다른 매체들이 그냥, 특히 신문들이 별로 안 쓰고 있다. 너무 이상하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사건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저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참 머리가 좀 나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놓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다 반대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수사지 기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결정적인 권한을 지금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느 검사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홍기원 의원이 낸 7월 14일 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홍기원, 모경종, 문진석, 고민정, 민홍철, 김남희, 곽상원, 박균택, 이소영, 박희승, 주철현, 이 11명이 낸 이 안을 보면 거의 검사들의 민원 요구가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이에요. 아니 홍기원 의원 이 법안은 제가 낸 다음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뉴스공장 출연하셨잖아요. 홍기원 의원이. 몰라요 저는. 뉴스공장 출연하셔가지고 이번 이 법안을 본인이 왜 냈는지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꼼꼼히 다 들으면서 딱 분명하게 알게 된 거는 본인이 만든 법안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말을 잘 못했구나. 아니, 두 번째는 본인이 낸 법안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못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낸 법안이 아니구나. 남이 써줬구나. 이게 남이 써줬구나. 검찰에서 써줬나? 혹은 법무부에서 써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같은 말씀 잠깐 드리면 사실은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기소 분리 완전 분리돼서 본인들이 이제 수사권을 다 이제 손에서 놓게 되는 게 그렇게 싫고 어쨌든 여러모리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홍기원 의원 같은 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한다거나 장기 사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키워 가지고 마치 검찰이 없으면 대한민국 범죄 공화국 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 사실은 청주에서 벌어진 이 성범죄 사건 이런 거요. 본인들이 인지수사한다고 달라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검사들이 머리가 안 좋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두 번째는 장윤기 사건 덮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거를 계기로 봐라.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일이 이제 만연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저희 검찰의 수사권을
존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닙니다. 사실 장유 사건 이런 것들은 저희 검찰에서도 많이 벌어졌던 일이고 저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행동을 할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선희님께서 최영중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하셨는데요. 최영중 시의원은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35살이고 희한해요. 경력이 정치밖에 없어요. 네, 경력이 정치밖에 없고 최영중 시의원의 공천 뭐 이런 등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지구당 위원장인 김진모 지금은 이제 사퇴했는데요. 김진모 씨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검찰의 황태자 이렇게 불렸던 그 MB 잘 정권 나가던 MB 정권에서 MB 때 엄청 잘 나가던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당시에 한동훈 네. 전 대표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런 이력이 있어서 친한계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최영중 의원 사건을 보면은 네. 일반적인 성범죄에서 이런 정도 증거가 나오면 보통은 집을 압수수색을 정말 뭐 몇 시간 만에 바로 왜냐하면 유포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성범죄 착취물이라는 게 유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서 집에 와서 노트북 뜯고 컴퓨터랑 핸드폰 다 뜯어갖고 사람 바로 구속이에요. 네.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일반 성범죄 예. 사건이었다면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으로라도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을 그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구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피해 학생이 중학생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면은 본인은 지금 계속 변소하는 게 사건 내용을 자기는 그렇게까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예,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말이 안 아이들 되잖아요. 키우는 엄마로서 이 사건은 용서가 안 됩니다. 중학생 아이를 가스라이팅하면서 뭐 담배 사줄까, 뭐 친구들 담배를 대신 사줄까,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이를 꿰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거 뭐 인터넷 채팅방으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어느 채팅방을 어떻게 접속한 건지를 확인하려면 통신영장을 당연히 발부받아가지고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를 기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현학적인 이유를 붙이는데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범죄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영중 씨는 구속은 무슨 구속, 체포는 무슨 체포, 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한 게 그냥 출국 금지 정도예요. 예. 해외 나가지 말라. 이 정도고. 아니 출국 금지는 보니까 봉지욱 기자도 당하던데. 아니 우리 한상진 기자도 저도 1년 한상진 동안, 기자도 네, 출국 금지 당하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안에는 돌아다니는 게 다 허용돼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검찰하고 지금 아까 댓글 주신 분도 이 사람은 검사예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검찰하고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장 기각들이 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경찰이 팔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팔 수 있냐고요. 검찰이 만약에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마음 먹고 사건을 남장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자들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아니 이런 거 제대로 보도하고 하려고 기자 된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취재해서 사실 보도하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으네요. 아니 서영교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하고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